예, 매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임 네.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매브리 TV에는 처음 모시게 돼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우중공업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그런 거 이제 매각 과정을 컨설팅하고 매각하고 또 팔 거는 분양해주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기업체들에서 좀 의뢰가 좀 많이 와서 그 일을 하다가 겸임교수 강의 제의가 와서 시작하게 됐고 강의는 한 20년째, 부동산은 30년째, 현재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뭐 가장 관심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일단 대선 전에는 부동산원 기준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대선 이후에는 약간 소폭이나마 다시 이제 상승하는 걸로 돌아섰어요. 네네. 재건축 위주로 좀 반등하는 네, 모습도 네.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등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재건축 현장이 제일 지금 핫 이슈인데, 근데 실제 팩트는 이제 언론에서 여러 재건축 뭐 꿈틀꿈틀 뭐 신고가도 나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많은데요. 물론 작년에 비하면 적어요. 작년은 적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하고 목동하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신통 계획이 됐는데 대치동 미도하고 잠실 중앙 5단지 이렇게 5개하고 추가적으로 음마 아파트 정도 체크하면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너무 안 맞춰줍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거래량이 한두 개 그쳤습니다. 그 5개 현장들을 다 합하면 한 4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4만 세대면 6월, 64, 24, 한 달에 한 200개 정도는 거래가 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10개는커녕 한두 개 끝이니까 이거는 좀 이 팩트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죠. 예. 11월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꺾이기 시작한 때부터 재건축 거래량이 좀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 드릴 말씀은 재건축 현장에 급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되시고 나서 들썩인다는 내용은 많은데 거래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미래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재건축 현장은 가격이 좀 고가인 곳이 많으니까 자산가들이나 갭 신용이 좋아서 DSR 지금 적용까지 좀 되고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대출이 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자금력이 시드머니가 없이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그분들이 시장을 긍정적 장밋빛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한 그림만 나왔지 디테일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치고 가시화되는 이제 정책 발표를 할 때 이제 당선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때 그림이 시장에서 원하는 핵심인 용적률 완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건축 시장에 들썩 뭐 꿈틀거는 주식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반짝하고 끊칠 것 같습니다. 시장,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대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용적률 500이 현실 가능성이 일단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재건축 용적률 500. 예, 네네. 만약에 500을 준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까? 500을 준다면 어느 단지가 됐든 간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용적률 500% 완화 이 부분은 전 단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딱 어디만 해도 역세권,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가면 공약지가 가볍게 PDF로 돼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 허와시를 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언론상에 나오는 팩트와 실제 국민의힘에서 던진 공약의 팩트를 비교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몇백 미터 이런 제한이 있나요 혹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네. 그 주위에 500m, 350m 현재인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께서 500m까지 좀 넓히려고 하고 있고, 확정된 부분은 좀 미미하고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이제 같이 맞춰지면 500m까지 될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 500m에 대해서 재건축 용적률이 300까지는 거의 확실히 되는 기존부터 해왔으니까. 예. 그런데 500으로 되려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퍼펙트하게 써 있질 않아가지고 표현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청년주택과 세입자 대책을 완비해서. 근데 이 표현을 잘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주택이라는 거는 공공분양이라는 얘기예요. 세입자 대책을 완비한다는 거는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분석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 올리면 100%는 조합원들한테 가지만 100%는 임대주택과 청년 공공분양이 되겠구나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재건축, 공공재건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은 거죠. 사람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이 지금 이제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안 하고 또 디테일이 인수위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을 일단 기대감에 차 있는 상태예요. 차 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공약집을 자세히 보셨을 거고 이게 결정적으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지금 섣불리 매집을 못 들어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올해, 내년, 그럼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이것도 궁금합니다. 대구는 아마 3, 4개월 전부터 지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죠. 그것도 또 분양 물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약세를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해왔잖아요. 올해 재작년 연구를 할 때 작년 입주 물량 부족하고 올해는 더 부족해서 폭등이 이어질 거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근거를 많이 삼았죠. 네. 그런데 지금 1월, 2월, 3월, 작년 9월부터 계속 입주 물량과 상관없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 데이터 보고서가 하나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하면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12월 말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주식, 채권, 부동산 분야에서 취약성 지수를 39개 항목을 세분화하고 지수화했어요. 0에서 100까지 수치가 있는데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은 50, 60을 기록해서 약간 버블의 기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는 100입니다. 100이에요? 네. 맥시멈인가요, 그러면? 네, 보도에는 안 났는데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생계형으로 부동산을 담보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치하면 은행들도 금융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는 비율이 10에서 15%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DSR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는 것 같이 저축은행은 50%로 DSR을 해라. 금융은 40%로 해라.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대출이 급하게 풀릴 경우에 그나마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확실하지가 않나요? 그러면 자산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자산가들은 지금 상태가 보유세, 종부세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요소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잠시 시장을 봐야겠다라고 이제 관망세로 들었습니다. 네. 결론은 수요가 없죠. 실수요자들은 너무 비싸서 DSR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자산가들은 시장을 관망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하지 않으니까 수요가 줄는데 반면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들이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 다음 주택을 사면 3년 안에만 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근데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특히 조정지역 대상까지 다. 네.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2019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21년도 있는데 거기에 물량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시장에 어떻게 나타났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재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만 7천 개의 매물이 지금 5만 대를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좀 안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나오면 매물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첫째 구입 부담 능력, 시장에 대한 전망, 다주택자 매물의 중과유예는 매물량 추락, 그럼 매물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방압력이 더 강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고 추가적으로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월세를 버티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가겠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수요가 또 빠지죠. 그러니까 가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된 거예요. 거래량이 단순히 줄었다고 대출 때문에 줄었다고만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것과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외부 환경, 미국의 금리 인상 다 합쳐본다고 볼 때 일시적 반등을 그치고 하방 압력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2022년 말에 본격화되면서 3년에 정확하게 흐름의 어떤 색깔이 정해지고 2027년도부터 약간 하락하는 게 멈추고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한 잠재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28년 때까지는 하방 압력이 저는 존재한다고 볼 때 올해 시장은 보합이나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금리 인상은 미국이 빅스텝으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해보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우리도 최하 0.에서 1%가 더 업이 되는구나. 그러면 가상금리하고 코픽스 계산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에서 8% 사이구나. 그러면 지금 집값하고 계산하면 소득하고 계산하면 이게 수요가 없습니다. 자산가 외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만약에 자산가들의 어떤 그 다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풀어준다라면 정부나 정치는 선거를 위해서 하는데 선거에 악영향이 있잖아요. 직접 올라오면 시장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르는 것은 조금 오를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고 내리는 것은 많이는 안 내려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7년, 28년 정도 돼야 이제 다시 우리 부동산이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때여야 하는지. 네. 그거는 이제 뭐 100%는 아니고 저보다 뭐 성각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점에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니 7년에서 8년이 우리나라 주기더라고요. 그리고 3번을 하면은 21년이 되잖아요. 21년을 계산해보면은 우리나라 주기랑 좀 맞아요. 회복할 시기는 언제일까? 모든 전제 조건이 괜찮다고 판단할 때 뭐냐면 소득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안정되고 이런 걸 전제로 할 때 그러면 물량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시점과 계산해 보니까 2027, 8년이면 일단은 정체기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나 GDP나 부동산 가격이나 명목상으로 같이 동행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갭이 있어서 조정을 거칠 텐데 균형점에 다다르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 시기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8년이면 그 시기가 오는 초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소득이 어느 정도 쌓이고 구입부담 지수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내려가면 서로 크로싱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균형점이. 그때는 이제 다시 주택의 투자 완화라는 이런 걸 주면 다시 일시적인 자본의 어떤 차익을 얻기 위한 행위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겠죠. 그런 때가 그맘때쯤으로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주택 상승이 너무 가팔랐잖아요. 그래프가. 가팔죠. 2028년 이후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도 있습니까? 이제 가파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해에는.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이 250만 원인데요. 노태우 정권 시절에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1년에 적을 때 35만, 많을 때 50만 가구씩 늘었어요. 200만 원 주택을 짓는데 80만 호가 서울 수도권에 짓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발표한 해 1년 뒤부터 IMF까지 포함하면 11, 2년 동안 너무 안정됐어요. 30만에서 50만이 느는데 주택이 80만 개가 보급됐잖아요. 250만 원 중에 현재 수도권 배정 물량이 150만 원입니다. 그럼 노태우 정부 시절에 80만 원의 2배 수준이잖아요. 인구가 느나요? 인구는 안 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의 가구 수를 이제 얘기하죠. 이제 서울의 소득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서울의 400만 원 월 급여 이하의 월 급여 임금 근로자가 80%입니다. 그럼 2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는 주택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대출이 충분히 나오고 이자가 싸다라면 요번에 폭등했을처럼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안정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고 올라갈 때 그때 정부가 미치지 않는 한은 완만한 상승이나 정말 정통적인 부동산 투자 있지 않습니까? 저평가된 걸 찾아서 개발해서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투자의 상승은 이해할 수 있지만 푹 올랐다 이거는 경제도 도움도 안 되고 이미 우리 2030 세대들이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실 때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절을 하시겠죠. 지금의 어떤 폭풍세가 100이라 그러면 다음에 한번 상승이 올 때는 그 농도가 저는 한 50에서 60에 그치지 않을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 화폐 가치와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해서 균형점을 잘 보시면서 과다할 때는 거기에 맞게 과소평가됐을 때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시간 갭을 가지고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사실 너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다시 바닥을 실 쯤과 비교하면 그때 시세는 지금의 몇 %까지 떨어져 있을지 최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게요. 음마아파트가 2006년 7년 고점에 13억 9천 찍었거든요. 호가는 14억 뭐 몇천하고 근데 딱 2년 뒤 7억 4천 3천 내려와요. 그럼 비율을 따지면요 거의 반토막입니다.
다른 단지도 거의 유사하고요. 음마 아파트가 제일 투자 대상이거든요. 흐름상 보니까 그러면 주택가격 부담 지수나 여러 가지 지수들을 종합해 보면 20%는 무조건 조정받겠구나. 근데 만약에 외부 충격 와가지고 우리가 자영업자나 한계차주나 뭐 좀비 기업이라죠. 한계 기업들이 브레이킹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충격이 있으면 약한 고리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충격이 오니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40%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 교수님 예측이 쭉 들어보니까 이번 대선에 누가 당선되느냐와는 뭐 결론이 같겠네요. 다른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가요? 다른 게 있습니까? 거의 같죠. 저는 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대선 전에도 똑같은 질문 받았거든요. 그러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되든. 다만 윤석열 후보가 되시면 세제 완화나 이런 거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담이 좀 줄 거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뭐 시장을 뒤집을 정도 못 되고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에 제가 봤던 건 저겁니다. 3기 신도시와 택지들에 대한 분양 가격을 조성원가 동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집값이 더 빨리 가라앉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완반한 하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뭐 공약이 비슷하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 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